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니. 차가운 겨울바람이 쌩쌩 부는 1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최고급 실버타운 노블 레지던스 로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한 중년 남자가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울부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옆에는 명품 가방을 든 며느리가 사색이 된 얼굴로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입주민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렸지만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민수예요. 그때 건장한 보안 요원들 뒤로 우아한 모피 코트를 입은 백발의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1년 전 이들에게 짐짝처럼 버림받았던 김말순 씨였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무릎으로 기어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 며느리도 쫓아와서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생각이 짧았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네. 하지만 말순 씨의 눈빛은 한겨울 얼음장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더러운 오물 피하듯 매몰차게 뿌리치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하나뿐인 아들 민수잖아요. 말순 씨는 싸늘한 표정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 아들은 1년 전 나를 길바닥에 버렸을 때 이미 죽었습니다. 그 서슬 펄언 한마디에 아들은 얼어붙은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보세요. 보안 요원 뭐해요? 이 사람들 당장 끌어내세요. 말순 씨의 호령에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어 아들 부부의 양팔을 붙잡고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어머니, 엄마, 안 돼요. 엄마. 닫히는 자동문 너머로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지만 말순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모자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생 모은 돈 5억을 다 내어주고 쪽방촌으로 쫓겨나 죽음까지 생각했던 어머니. 그녀는 어떻게 1년 만에 50억 자산가가 되어 이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었을까요? 가슴 먹먹하고 눈물 나는 그 기막힌 사연. 세월의 극장,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말순, 올해로 75이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남들이 부러워하는 실버타운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지만 제 인생은 정말이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35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거라고는 빚더미와 5살배기 아들 민수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민수 엄마라는 이름의 독한 가장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비린내 진동하는 고무 앞치마를 두르고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가 생선을 다듬었습니다. 한겨울 칼바람이 불 때면 손등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고무장갑 안으로 스며드는 찬물에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저만 기다리고 있을 아들 생각에 입술을 꽉 깨물고 생선 내장을 쳐냈습니다. 아줌마, 이거 좀 더 깎아줘요. 손님들의 타박에도 저는 바보처럼 웃으며 생선 한 마리를 더 얹어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단돈 1,000원이라도 더 벌어야 했으니까요. 엄마, 나 나중에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비린내 안 나는 예쁜 옷도 사주고 맛있는 고기도 매일 사줄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짙은 손을 호호 불어주던 어린 아들의 그 말 한마디.
그게 제게는 진통제였고 피로회복제였습니다. 그 말만 믿고 저는 30년을 버텼습니다.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입고 싶은 것 안 입어가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시장에서 주워온 배추 겉잎으로 국을 끓여 먹으면서도 아들 밥상에는 항상 따뜻한 고기 반찬을 올렸습니다. 제 속옷은 구멍이 나고 헐거워져도 아들 옷만큼은 메이커로 사입혔습니다. 그렇게 10원 한 장도 허투루 쓰지 않고 통장에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그 돈이 어느덧 5억 원이 되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강남 아파트 전셋값도 안 되는 돈이라 할지 몰라도 제게는 피와 땀 그리고 제 젊음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목숨 같은 돈이었습니다. 이제 아들도 장성해서 결혼을 했고 저도 나이가 드니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이 돈이면 내 노후는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겠다. 이제 나도 좀 편하게 쉬어볼까? 그렇게 생각하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다 큰 아들이 술에 잔뜩 취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나 진짜 죽고 싶어?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아들은 제 앞에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민수야,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며느리랑 싸웠어? 아들은 한참을 뜸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내가 하던 사업, 그거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 이번에 거래처 대금 막지 못하면 나 부도야. 나 감옥 갈 수도 있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목숨보다 귀한 아들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니요. 제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감옥이라니요. 얼마나 필요한 건데? 5억. 딱 5억만 있으면 돼. 이번 고비만 넘기면 내가 대박 터뜨려서 엄마 돈 10배로 갚을게. 진짜야 엄마. 나 한 번만 살려줘. 5억. 제가 평생을 바쳐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주변 친구들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말순아, 절대 자식한테 돈 미리 주는 거 아니다. 돈 쥐어주는 순간 찬밥 신세 되는 거야. 내가 돈줄을 쥐고 있어야 대접받는 거야. 수없이 들었던 그 충고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중내사내하며 우는 자식을 보고 냉정해질 수 있는 부모가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아들의 말에 제 이성은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도장과 통장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이 돈이 어떤 돈인지 너 알지? 엄마 목숨이다. 엄마 뼈고 살이다. 이거 너한테 주는 건 내 목숨 주는 거야. 아들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맹세했습니다. 알지, 알고 말고. 엄마 내가 평생 업고 다닐게. 이제 우리 집도 합치자. 며느리랑 같이 살면서 내가 엄마 왕비처럼 모실게. 내 맹세할게. 그 눈물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가서 정기예금을 모두 해지하고 아들의 계좌로 전 재산 5억을 이체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할머님, 정말 전액 다 이체하시는 거 맞으세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해서 본인 확인 다시 합니다. 라고 몇 번이나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들 사업 자금이에요. 얼른 보내주세요. 그렇게 저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살던 전셋집도 정리하고 아들네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이사 첫날 며느리는 웃으며 반겨주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큰 결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제 저희랑 편하게 사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넓은 아파트, 깨끗한 방, 그리고 든든한 아들과 싹싹한 며느리.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노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
자식이 잘 되면 그게 내 행복이지. 같이 사니까 외롭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 하지만 그 행복은 유통기한이 아주 짧은 통조림 같은 것이었습니다. 돈이 통장에 꽂히고 딱 한 달, 정확히 한 달이 지나자 집안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님, 물 좀 아껴 쓰세요. 수도세가 저번 달보다 2배나 더 나왔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등 뒤에서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꽂혔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유 미안하다 하고 넘겼을 일인데 며느리의 말투가 묘하게 가시 돋쳐 있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습관이 돼서. 조심하마. 저는 황급히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은 늦는다며 들어오지도 않았고 며느리와 저 둘만의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좋아하는 생선구이는커녕 씨앗 빠진 김치 쪼가리와 며칠 된 듯한 콩나물 무침, 그리고 식어서 딱딱해진 밥 한 공기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앞에만 갓 구운 스테이크를 놓고 썰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냉장고에 남은 반찬이 많아서 처리 좀 해야겠어요. 어머님은 옛날 분이라 이런 거 좋아하시죠?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습니다. 목구멍이 턱 막혀왔지만 물을 마시며 억지로 밥을 삼켰습니다. 내가 예민한 거겠지. 애들이 바빠서 그런 거겠지. 5억이나 줬는데 설마 나를 홀대하겠어? 스스로를 위로하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지옥문은 이미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눈칫밥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며느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잠깐 앉아보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게 비장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며느리는 차가운 물 한 잔을 벌컥벌컥 들이키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씨 사업비 갚느라 저희가 지금 현금이 하나도 없어요. 생활비도 빠듯하고요. 그래서 내가 뭐 보태줄 거라도 있냐? 나 이제 가진 돈 10원 한 장 없는 거 알잖니? 아니요, 돈 달라는 게 아니고요. 어머님이 방을 좀 비워주셔야겠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을 비우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저희가 이 집을 세를 놓고 좀 작은 평수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엔 어머님 모실 방이 없어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그럼 나는 어디로 가라고?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탁자 위에 팸플릿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XX 요양원. 여기 시설 좋대요. 국가보조금도 나오고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좁은 집에서 저희랑 부대끼는 것보다 전문가들 케어받으시는 게 훨씬 낫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 돈 5억을 가져간 지 불과 몇 달 만에 이제는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돈이 없어서 싼 곳으로 말입니다. 이 나쁜 년. 내가 너한테 준 돈이 얼만데 나를 고려장 시키겠다는 거야? 저도 모르게 악에 바친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의 눈매가 무섭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어머님,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돈 민수 씨 빚 갚는데 다 썼어요. 저희한테 남은 거 하나도 없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억지로 뺏었나요? 어머님이 좋다고 주셔놓고 왜 이제 와서 유세세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며느리는 오히려 눈을 부라리며 대들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아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민수야, 내 마누라가 하는 소리 들었니? 나를 요양원에 보내겠단다. 내가 말 좀 해봐라. 응?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지만 아들은 제 눈을 피하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 엄마, 솔직히 우리도 힘들어요. 미선이 말대로 하시는 게 서로 편할 것 같아요. 거기 밥도 잘 나온대.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며느리의 독설보다 더 아프게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는 게 이런 걸까요? 너 정말 이럴 수 있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뼈를 갈아서 너를 키웠는데. 제가 울부짖으며 아들의 멱살을 잡으려 하자 며느리가 제 팔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아이고 진짜 늙으면 곱게 늙으셔야지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해요? 냄새나고 구질구질해서 진짜 못 살겠네. 며느리는 그 길로 제 방에 들어가 옷가지 몇 개를 대충 챙겨서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요양원 가기 싫으면 알아서 하세요. 더 이상은 저도 못 참아요. 여보, 엄마 내보내. 나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 한겨울밤 십시였습니다. 저는 잠옷바람에 얇은 패딩 점퍼 하나 걸치고 짐 가방 하나 들린 채 아파트 현관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중에 연락할게. 좀 진정되면 다시 오세요. 아들은 모기만 한 목소리로 중얼거리고는 도망치듯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쾅 마이너스하고 닫힌 철문 소리가 마치 제 인생에 막이 내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도어락이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문 좀 열어다오. 내가 갈 곳이 어디 있니? 민수야, 내가 잘못했다. 문 좀 열어줘. 하지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복도의 센서 등마저 꺼져버린 그 어둠 속에서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보다 더 차가운 것은 자식의 마음이었습니다. 갈 곳 잃은 저는 지하철역 근처 부동산을 헤매다 보증금 200에 월세 20만 원짜리 쪽방을 구했습니다. 두 다리를 뻗기도 힘든 좁은 방,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곳이 제 새로운 보금자리였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먹방에서 쥐새끼들이 천장을 뛰어다니는 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따뜻한 물은커녕 난방도 제대로 안 돼서 전기장판 하나의 의지에 혹독한 겨울을 버텼습니다. 가진 돈이 없으니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칠순이 넘은 나이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남들이 버린 쓰레기를 뒤지는 일뿐이었습니다. 새벽마다 굽은 허리를 이끌고 나가 남들이 버린 박스를 주워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할머니, 남의 가게 앞에다 박스 쌓아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재수없게 진짜. 젊은 가게 주인들에게 욕을 먹고 쫓겨나는 건 예사였습니다. 찬바람에 손이 터지고 무릎이 쑤셔와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가 끊어지게 일해서 손에 쥐는 돈은 고작 5,000원, 6,000원. 그 돈으로 라면 한 봉지를 사서 끓여 먹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퉁퉁 불어터진 라면, 면발이 마치 제 인생 같았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말년에 이 꼴이 되었나? 길거리에서 엄마 팔짱을 끼고 행복하게 웃으며 지나가는 모녀를 볼 때면 가슴속에서 천불이 났다가도 이내 서러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식놈은 전화번호를 바꿨는지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자.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민수 아빠 따라가자. 수면제를 조금씩 모으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삶을 놓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6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쪽방촌의 좁은 골목길로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동네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끔한 양복을 입은 신사 한 명이 내리더니 두리번거렸습니다. 그 남자는 제 방문 앞을 서성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혹시 김말순 할머님 댁 맞습니까? 저는 라면을 먹다 말고 깜짝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 빚진 거 없는데요. 외상값 다 갚았는데요. 혹시 아들이 내 이름으로 빚을 져서 빚쟁이가 찾아온 건 아닐까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정중하게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법무법인 태산 대표 변호사 박철민. 할머님 찾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 김민수 씨 어머님 되시죠? 아주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좋은 소식이요? 나한테 올 좋은 소식이 뭐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또 사고 쳤나요? 변호사는 좁은 방에 들어오지도 못한 채 문 밖에서 서류 가방을 열어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할머님, 40년 전에 돌아가신 부군 되시는 이영식님 기억하시죠? 죽은 남편 이름이 나오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 양반이 남긴 거라고는 빚밖에 없었는데 왜 죽은 사람 이름을 들먹여요? 아닙니다. 부군께서 젊은 시절 강원도 산골짜기에 사두셨던 땅이 하나 있었습니다. 맹지라서 그동안 가치가 없어서 다들 잊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 희미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신혼 초 남편이 술에 취해 나중에 늙으면 우리 거기 가서 밭이나 일구고 살자며 웃던 그 돌산. 아들도 그깟 똥값인 땅 팔리지도 않는다며 상속 포기했던 그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이번에 국가 신도시 개발구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었는데 상속인인 아드님이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유일한 상속인은 할머님이십니다. 저는 멍하니 변호사의 입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돈이 얼마나 된답니까? 한 1,000만 원 됩니까? 변호사는 빙긋 웃으며 손가락 5개를 펴보였습니다. 아니요, 할머님. 토지 보상금과 개발 이익금을 합쳐서 약 50억 원입니다. 네? 뭐시라고요? 저는 그만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50억?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아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돈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니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남편이 고생만 하다 버림받은 아내를 위해 마지막으로 보낸 선물 같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 살린 거야? 그런 거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억울함과 한이 씻겨 내려가는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님, 이제 이 돈으로 편하게 사십시오.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드님께는 비밀로 하시는 게 좋겠죠? 변호사의 말에 제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래, 이건 내 돈이야. 하늘이 내게 준 기회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낡은 사진을 어루만지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나 이대로 안 죽어요. 보란 듯이 살 거예요. 그리고 그놈들한테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줄 거예요. 제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쪽방촌에 힘없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50억이라는 보상금을 수령한 후 저의 삶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180도 바뀌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지긋지긋한 쪽방을 탈출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입어보지 못한 비단옷을 해입고 강남 유명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우아하게 손질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저는 더 이상 폐지를 줍던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울 근교에 있는 최고급 실버타운 노블 레지던스에 보란 듯이 입주 계약을 마쳤습니다. 호텔 같은 식사, 24시간 간호사가 대기하는 그곳은 제가 평생 꿈도 못 꿔본 곳이었습니다. 돈이 생기니 세상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군요. 하지만 돈 냄새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기가 막히게 맡은 건 다름 아닌
그 짐승만도 못한 자식놈들이었습니다. 제가 실버타운에 입주하고 딱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아들과 며느리가 실버타운 로비로 들이닥쳤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저 민수예요. 멀리서 저를 발견한 아들이 헐레벌떡 뛰어와 제 발밑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뒤이어 며느리도 쫓아와 제 손을 덥석 잡으려 했습니다. 어머님 세상에,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경찰에 실종 신고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가증스러운 연기였습니다.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 뻔뻔한 얼굴을 보니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불과 6개월 전 한겨울밤에 저를 문전박대하고 전화번호까지 바꿨던 그들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더러운 벌레라도 닿은 듯 탁 쳐냈습니다. 이건 알아. 남의 몸에 함부로 손대지 마라. 제 서슬 퍼런 눈빛에 며느리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들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사업 망하고 빚 독촉에 시달리다 보니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도 그동안 천벌 받았나 봐요. 민수 씨 사업도 다 망하고 지금 저희 월세방 전전하고 있어요. 어머님, 저희 갈 곳이 없어요. 같이 살게 해주세요. 네. 손주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들의 목적은 뻔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제 통장에 들어온 50억이 탐나서 침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입주민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품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아들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본 아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 재산 유언 신탁 계약서였습니다. 내 전 재산 50억은 이미 신탁에 맡겨뒀다. 내가 죽으면 전액 장학재단에 기부될 거다. 내 병원비, 생활비 외에는 단돈 10원도 인출할 수 없게 묶어뒀단 말이다. 네, 기부요? 아니 어머니, 자식을 두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가 악을 쓰며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님 노망 나셨어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생판 남한테 줘요? 유류분 소송할 거예요. 법대로 할 거라고요. 본색을 드러낸 며느리의 표정은 악기와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싸늘하게 비웃어 주었습니다. 그래, 법대로 해보자꾸나. 나는 이미 너희가 나한테 했던 폭언, 방임, 학대 증거들 변호사 통해서 싹 다 모아놨다. 폐륜 자식에게는 상속권이 박탈된다는 거 변호사가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더구나. 너희는 10원 한 장 못 가져간다. 그리고 하나 더. 저는 보안 요원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저 사람들 끌어내세요. 그리고 접근 금지 신청해 둔 거 있죠? 다시는 내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해주세요.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아들과 며느리의 양팔을 붙잡아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어머니,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이거 놓으라고. 어머님. 처절한 비명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지다 자동문이 닫히며 뚝 끊겼습니다. 그제야 가슴속에 얹혀있던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정말로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들리는 소문으로는 아들 부부는 결국 이혼했다고 합니다. 돈 때문에 합쳤던 사이니 돈줄이 끊기자 서로 내 탓하며 찢어진 게지요. 아들은 노숙자 신세가 되어 무료 급식소를 전전한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저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그 아이가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뺏는 것임을 너무 늦게, 너무 아프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실버타운 친구들과 꽃꽂이도 배우고 난생 처음 해외여행도 다니며 제2의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밖으로 보이는 북한산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옥을 겪어보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 남편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준 마지막 선물, 나를 위해 아낌없이 쓰다가 갈게요. 거기서 조금만 기다려요. 사진 속 남편이 빙그레 웃는 것 같습니다. 세월의 극장 가족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셨나요?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식에게 내 모든 것을 쥐어주는 것이 과연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을 망치고 나 자신을 비참한 구렁텅이로 미는 일입니다. 내 노후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내가 당당하고 행복해야 자식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품 안에 자식이라는 말이 있지요. 자식이 품을 떠나면 부모도 둥지를 정리하고 나 자신을 돌봐야 할 때입니다. 재산은 꽉 쥐고 계세요. 그리고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드시고 좋은 옷 사입으세요. 그게 남은 인생을 가장 현명하고 아름답게 사는 방법입니다. 지금 거울을 한번 보세요.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주름진 내 얼굴이 보이나요? 이제 그 얼굴에 웃음을 찾아주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세월의 극장 김말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